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연쇄 외교 행보가 본격화됐습니다. 한일이 다시 대화 채널을 열고 미국과는 조선업, 원전 협력까지 본격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셔틀 외교 복원, 인도 태평양 전략, 관세 협상, 그리고 방위비 분담까지 의제도 너무 많습니다. 무게도 만만치 않고요. 네, 이번 회담들이 한국의 외교, 경제 지형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지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이어서 정상회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는 게 외교의 정상화 이 부분이더라고요. 일단 뭐 한일 정상회담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이번 정상회담을 기회로 해서 과거처럼 양국이 좀 자주 오가고 신뢰를 쌓는 관계로 다시 변모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정상회담을 하는데 보면은 어떤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이번에 뭐 미국하고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안건이 있었죠. 원 이슈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번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상징성이 더 강합니다. 근데 특히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위를 했을 때 일본 언론에서 기쁜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굉장히 낮출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원래 정상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국가 단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할까 일본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이러한 좀 그 불안감을 낮추고 또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제 쭉 끌고 갈 수 있다. 한미일 공조를 계속해서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약간 안도감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불안감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네. 그 불확실성 아닌가요? 불확실성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그 전부터 있었던 또 이재명 대통령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내각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약간 과거의 발언들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반일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의심스러운 면도 있기는 했었죠. 근데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어떤 과거에 이제 그 취임하기 이전의 얘기고 이제 취임한 이후에 일본과의 어떤 외교적인 거는 또 그거는 또 그냥 외교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국가 대 국가 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본에서도 그렇게 이제 과거의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이성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안도감을 갖게 된 거죠. 그 뉴스만 보면은 공통 과제 협의체를 만들고 뭐 워킹 헐리데이를 확대하겠다. 근데 워킹 헐리데이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대통령 정상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주제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건데 어떤 특별한 의제가 있는 그러니까 뭐 미국,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아주 현안 관계가 첨예한 게 있는 경우에는 그런 실무 협상까지 겹치면서 같이 가는데 요번에 이제 방위를 하고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딱 첨예하게 걸려져 있는 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양쪽에서 만나서 우리 앞으로 계속 잘할 거야. 약간 친선회약. 그러니까 이번에 그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양쪽의 인력 교류가 확 늘어날 거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뭐 비자가 없고 이랬던 게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표면에 나오고 또 젊은 층들한테도 앞으로도 뭐 계속 원활하게 될 거야라는 식의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어떤 구체적인 이슈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상징성을 갖다가 저는 또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뭔가를 얻어냈다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대선 치를 때쯤에 일본 내에서는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위안부 합의 파기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불안감이 상당했다고 그렇죠. 듣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양국이 좀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다. 긍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한일 간의 관계라는 게 한일 두 나라 간의 관계라기보다도 사실은 한미일이라는 그 커다란 글로벌 공급망 체계 하에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까지도 다 같이 묶여서 한미일 공조를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호를 준 거죠. 앞으로의 과제는 물론 계속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일단 시작 자체는 그런 면에서 잘 끊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네. 되는 거잖아요. 한미 이제 정상회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논의할 뭐 사항이 다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나요? 원래 이게 정상회담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실무선에서 합의를 하고 이제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고 갑자기 나와서 돌발적인 그 의제를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예상을 전혀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일단은 방위비하고 그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올리라는 얘기는 뭐 그 전부터도 계속 해왔고 이거는 과거에 당선되기 전에 그 전부터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지만 지난번 대선 레이스하는 과정에서도 방위비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왔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나토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거는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구체적인 얘기를 좀 지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 뭐 삼성, 현대차, 하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 대미 투자액 뭐 한 3,500달러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이제 종용을 할 가능성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방적으로 그걸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미국한테 이제 좀 요청을 할 만한 게 우리가 그럼 미국하고의 그런 요구 정도를 어느 정도 수용했을 때 약간 그 관세 문제라든가 특히 자동차, 철강, 뭐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의 공급망 안에서 우리가 그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한번 좀 요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요새는 이제 경제 안보라는 말이 그냥 흔하게 많이 쓰이죠. 이게 과거에는 경제는 경제고 안보는 안보였는데 이제는 경제하고 안보가 같이 이제 같이 가는데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핵심 광물이라든지 어떤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건을 갖다가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지속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하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좀 양분화돼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지난 한 20년 이상을 갖다가 계속 하나의 공급망 하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 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 글로벌 공급망을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좀 균열이 생기고 뉴 노멀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정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방위비 분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진통이 있을 거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 방위비 분담금이 좀 갑자기 큰 폭의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협상에서 좀 현실화될 수 있을지 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갑자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해왔고 현재 이제 미국이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한 3.5%, 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8.8%로 굉장히 높은데 이스라엘은 워낙 특수한 상황이니까 뭐 그건 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2.6%인데 아마 한 5% 전에 이제 얘기할 때 보면 5%까지 높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뭐 2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나토 국가들한테 주로 요구하는 게 한 3.5%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아마 그 정도 선까지는 장기적으로 맞춰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 장기라는 것도 이렇게 아주 긴 장기도 아닙니다. 한 몇 년 내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게 가야 되고요. 현재 영국이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한 2.3%인데 2027년까지 2.5%로 늘리겠다. 조금 이제 소폭 상승하고 그다음에 2029년까지 3%로 올리겠다 그랬고요.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현재 2%에서 한 5년 동안 3.5%까지 증액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많이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이에 보조를 맞추는 거는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처음에 얘기 뭐 5% 얘기까지 꺼냈었는데 저는 그거는 원래 트럼프식 협상이 뭐 잔뜩 때려놓고 이제 조금씩 깎는 형식이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3.5%까지는 결국 한 5년 이내에 가야 되지 그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랑 좀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데 가다 보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비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원전하고 그다음에 네. 마스카라 그래서 이제 조선 쪽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도 어느 정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확정적으로 뉴스가 나와버리면 이제 셀온이라 그래서 기존에 이제 조선 방산 이쪽 막 올랐었는데 이제 다시 셀 다시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네. 뭔가 새로운 확실한 어떤 숫자를 이제 협상에서 얻어내 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한테 원전하고 조선 둘 다 우리나라한테 이거는 꼭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전은 지금 뭐 미국도 지금 트럼프 정권 기조 하에서 보면 원전을 계속 늘리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에너지원으로서. 그런데 원전이 뭐 미국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그동안에 보면은 제조업 기반이나 이런 게 좀 약화된 부분도 있고 특히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하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원전을 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만들 수 있는 나라 중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남는 나라가 결국은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후쿠시마 그 이후에는 약간 그 새로운 건설을 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술력이 남아 있는 나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역시 한미일 차원에서 같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특히 그러면서 요새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SMR이죠. 그러니까 소형 그러니까 스몰 모듈러 리액터인데 이게 소형인데도 커요. 가보면은 그게 소형이라는 게 그 기존 원자력 발전의 한 50분의 1 아니면 한 10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한 2, 3m 이상은 되는 거고 그 이상 되는 것도 훨씬 많고요. 근데 이런 거를 만들 때 이게 현재 상용화는 안 돼 있지만 좀 있으면 이제 곧 상용화 될 가능성이 많고 전력이라는 게 한 군데서 생산된 다음에 너무 멀리 보내게 되면 손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짓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SMR 위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MR에서 뭐 어떤 원천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별로 없지 않고 뭐 미국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우리나라한테는 별로 들어올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 원전이 이거 SMR을 짓는 데 있어서 안에 리액터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건설을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조업 기술과 건축 기술이 있는 나라, 건설을 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들의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그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 이게 현재 이제 미중 패권 경쟁에서 보면은 이제 이 조선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 미국이 중국한테 물론 이제 어떤 첨단 기술에서는 앞서지만 이 선박의 수라든지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한테 크게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 선박을 갖다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제조 기반은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제조 기반이 사라진 상태에서 제조를 갖다가 해줄 나라를 찾고 있는데 그러면은 중국이 잘 만든다고 중국한테 맡길 수 없거든요. 미국 군함의 수리랑 뭐 유지 보수를 중국한테 맡긴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부분은 우방국들, 미국의 우방국들 중에서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초크 포인트란 말을 쓰죠. 이렇게 목을 조른다, 상대방을 조를 수 있는 우리의 강점이 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크 포인트 중에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아니면 이런 조선 같은 경우도 하나의 초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초크 포인트도 다 강도가 다 다릅니다. 정말로 뭐 엄청나게 상대를 조일 수가 있는 게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이 조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카드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기대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뭐 조선, 원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올랐고 반도체도 올랐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초크 포인트로 보시는 게 조선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어느 거 하나를 딱 찍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뭐 다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장 그 수출량이 많고 부가가치도 높은 거는 반도체라고 봐야겠죠. 근데 조선이라는 게 그동안 가려져 있다가 새롭게 뜨는 아주 새롭게 요번에 트럼프 정권 되자마자 우리나라에 전화해가지고 조선에 대한 협력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그동안은 잘 조선도 가능한가 이러고 갸우뚱 했던 게 이제 조선도 하나의 초크 포인트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인 거죠. 조선의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그 제가 쭉 다른 기사를 봤을 때 알래스카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무슨 얘기를 갑자기 불쑥 꺼낼지를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알래스카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원타임으로 한 번 넘어갔다고 해서 아이고 살았다 그러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 했을 건데 요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건 한번 저도 당시 이게 예상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서 무슨 얘기를 꺼낼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예, 할 수도 있을 거로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 이미 7월 말에 통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상회담은 디테일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디테일이 아니라 뭐 앞서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대전제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협상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 조선,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초크 포인트를 몇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중국의 히토류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강한 우리도 나름대로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를 쭉 돌아봤을 때 이 정도 되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어요. 예, 몇 나라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협상력이 그렇게 뭐 미국하고 대등하게 협상을 할 만한 수준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은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동맹 관계를 좀 유지해 왔고 미국도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기반 중에 일부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조선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자기네가 모든 걸 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제조업 기반을 갖춘 동맹국을 찾는다. 그리고 같이 협조를 갖다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를 찾는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몇 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미국에서도 꼭 손을 잡고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만도 뭐 TSMC 같은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만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유럽은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국가 간에 보면은 이해관계가 잘 맞는 나라들이긴 하지만 유럽은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또 그 공조를 하더라도 약간 그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포위망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같이 가는 그런 우방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와 일본은 또 아시아 쪽에서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그런 동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글쎄 협상력을 뭐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전혀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좀 예상할 수가 없는 약간 너무나 돌발 변수가 많은 그런 상대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